늦은 겨울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낡은 탁자에 앉아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20살의 그때처럼 아직 세상에 상처받기 전의 눈으로.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다. 70 노인이 받은 부끄럽고도 자랑스러운 그 종이 한 장. 안녕하세요. 감성 FM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78세 김창덕님의 사연을 전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녀를 처음 본 건 한겨울이 막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허름한 선술집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 술집을 자주 찾곤 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손님들의 잔을 채워주며 웃고 있었다. 웃음은 밝았지만 눈빛은 언제나 슬퍼 보였다. 그녀는 20살이었다. 코 흘리던 시절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는 아픈 어머니와 동생 둘을 거둬야 하는 어린 가장이었던 여자. 젊었지만 이미 세상의 뒷골목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여자. 나는 30. 젊다고 하기엔 인생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그날 처음 그녀의 눈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건 연민이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로 나는 자주 그곳을 찾았다. 또 오셨어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요. 난 당신 보러 왔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피하고는 잔을 채웠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나에게 차가운 선을 그었다. 난 이런 여자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그만해요.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서 나랑 제대로 살아봐요.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 눈물은 어린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던져버리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다짐의 눈물이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허름한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언약을 세웠다. 하얀 천 위에 그날의 약속이 새겨졌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결혼 후 우리는 내가 자랐던 시골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이후 아내에게 시집살이는 전쟁이었다. 새벽마다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소리. 그것이 아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괴팍했고 시동생들은 아직 철이 없었다. 아내는 늘 분주했다. 시동생 밥상을 차리고 형님 아이들의 옷까지 손빨래하며 쉴 틈이 없었다. 가끔 손등의 살같이 벗겨져 있었다. 그 위에 물이 닿으면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내는 소리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이 집 식모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땐 그저 며느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넘겼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얼마나 미련하고 비겁했던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형님들도 동생들도 각자 사는 게 바쁜지 객지로 향하며
부모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아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허름한 시골집을 떠나지 않고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장례식이 끝난 밤, 아내는 묵묵히 상복을 벗고 그 옷을 개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힘들었지?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분들도 나처럼 힘든 세상 사셨을 거예요. 아내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내가 못나서 다른 형제들처럼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시골집에 끝까지 머물게 한 것 같아 미안함이 더 크게 몰려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잊은 채 이상하리만큼 미친놈처럼 점점 변해갔다. 사회생활의 피로를 핑계로 술을 찾았고 가끔 취미로 하던 도박이 어느새 습관처럼 중독이 되어버렸다. 이런 나에게 아내는 잔소리 없이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취해 들어온 내 옷을 벗겨주고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말에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욱하고 말았다. 주먹이 아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한 대, 두 대. 그리고 세어보지도 않았던 그 이상. 아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쓰러진 채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피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다. 그리고 나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술에 취할 때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나는 아내를 때렸다.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에 밀쳐 넘어뜨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으면. 그런 말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그 여자와 웃고 떠들었다. 당신 아내 괜찮아? 여자가 불편한 듯 물었다. 신경 쓸 것 없어. 원래 저래. 나는 비웃듯 말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물소리만 계속해서 들렸다. 얼마나 세게 설거지를 했는지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여자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나는 계속 술집 여자들과 어울렸다. 때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때론 아내 몰래. 아내의 눈에서 뭔가가 조금씩 죽어가는 걸 봤다. 나를 믿었던 마음이,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법도, 지키는 법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또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려 하자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 좀 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제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방문 틈으로 아이들이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둘 집을 떠났다. 아내의 머리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며 쉰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걸음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보았다. 말끝이 어눌해지고 밥상 앞에서
멍하니 숟가락을 들고 있곤 했다. 병원에 가보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종합병원에서는 파킨슨과 치매 증상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건 장기 입원을 통해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본래 몸이 약한데 오랫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에 병이 앞당겨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난날로 인해 나에게 증오로 가득 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동네 병원에서 약만 좀 타먹자. 나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엔 어쩐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 결정이 아내를 천천히 잃어가는 시작이 될 줄은. 약은 잠시 증상을 누그러뜨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이름을 잊고 사람의 얼굴을 헷갈려 했다.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점점 줄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점점 뜸해졌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그 목소리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녀가 날 아직 기억한다는 증거를. 아내가 예순이 되었을 때 병은 완전히 아내를 집어삼켜버렸다. 공격적인 치매 증상으로 다니고 있던 노인주 간보호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는 다른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 도둑년아, 내 밥그릇 훔쳐갔지. 아니야. 이것 좀 놔. 상대 노인이 울부짖었다. 직원 2명이 달려들어 아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내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쾅! 아내가 식판을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나. 아내의 눈은 더 이상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짐승처럼 날카롭고 적의에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여보. 내가 다가가자 아내가 나를 향해 의자를 들어 올렸다. 넌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와? 의자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더 이상은 다른 어르신들의 안전도 있고. 그날이 3번째였다. 첫 번째는 다른 노인의 얼굴을 핥히었고 2번째는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그리고 오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센터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쫓겨나는 것이었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차 안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다. 어디가? 어디 데려가는 거야? 손톱으로 내 팔을 긁어댔다. 피가 났다. 여보, 나야. 남편이야. 거짓말. 당신 누구야?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집기를 집어던졌다. 접시가 깨지고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문을 잠갔다. 안에서 아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열어. 문 열어. 날 가둬놨어.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내가 때렸던 그 사람이구나. 내가 만든 지옥이구나. 그때 나는 밥이라도 빌어먹고자 공장 경비로 일하고 있었다.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밤샘 근무해도 그 좁은 경비실의 치매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 경비실에서도 아내의 공격성은 계속됐다.
순찰 나갔다 돌아오면 경비실이 엉망이었다. 서류가 찢겨 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밤엔 아내가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날 여기 가뒀지. 당신이. 목을 조르는 힘이 점점 세졌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래, 나를 죽여도 돼. 내가 당신한테 한 것보다는 덜할 거야. 겨울이면 경비실 난로 곁에 아내를 앉혀두고 나는 문을 지켰다. 가끔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울부짖을 때면 나는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때론 물어뜯기고 때론 할퀴어지면서도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눈을 바라보던 아내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눈이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눈 왔었지? 응, 그랬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난 그때가 좋았어. 아내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멍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다녔던 주간보호센터에서 내 사정을 보고 딱했는지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왔다. 어르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도 생기니 지금처럼 공장 출근도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 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처럼 남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내가 직접 끝까지 아내의 남편으로 살자. 평생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아니, 사랑은커녕 지옥을 만들어줬다. 시집살이를 시키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고 장기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의사 말까지 무시했다. 내가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했다. 그날로 과감히 공장 경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내를 돌보며 아내가 잠든 밤늦은 시간을 이용하여 구줄대로 굳은 머리를 싸매고 책을 파고 또 파고들었다.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났을까?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험날이 다가왔다.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의 새벽, 나는 70의 나이에 책가방을 맸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눈길에서 나는 스스로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이게 뭐람. 젊을 때 딴짓하지 말고 돈 좀 모아놓을걸.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지난 날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다. 시험장 안에서 내 손은 떨렸다. 글씨도 제대로 안 써졌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렇게 며칠 후 하늘에서도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걸까? 내 손에 합격 통지서가 쥐어졌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내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여보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뒤 나는 온전히 아내의 곁에서 집중할 수 있었다. 아내는 이제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거의 누워만 있었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 나는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5해를 보냈다. 처음엔 서툴렀다. 밥을 흘리고
기저귀를 잘못 채우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돌리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익숙해졌다. 아내의 숨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 수 있었고 표정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 있었다. 밤마다 아내의 숨소리를 확인했고 가끔은 그 숨이 멎을까 두려워 잠도 이루지 못했다. 여보, 나야. 그렇게 말을 걸면 가끔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나에겐 충분했다. 어느 날 아내를 씻기다가 아내 손등의 상처를 봤다. 시집살이 시절 벗겨졌던 그 살갗자리. 나는 그 손을 한참 동안 쥐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때리고 모욕하고 배신했던 그 손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이 내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65. 그렇게 아내는 아주 젊은 나이에 눈 내리는 겨울날 내 품에서 떠났다. 그날 아내는 무엇인가 하려는 말이 있는지 평소와 다르게 나를 또렷하게 쳐다보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응, 나 여기 있어. 천천히 말해봐.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안간힘을 쓰는 아내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이내 말하는 것을 포기했는지 두 눈을 감고 힘이 빠지며 스르르 한쪽으로 고개가 떨궈졌다. 나는 놀람 슬픔보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담담했다. 여보, 잘 가시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나는 아들에게 딸에게 마지막으로 경찰서 그리고 119에 전화를 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 부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던 내가 과거의 방탄한 행동들과 잘해주지 못함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어렵사리 모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는 집이 무척이나 공허했다.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조금만 더 살다 가지. 너무 일찍 가버려 요양보호사로서 갚으려던 빚이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릴 적 방탄한 아버지를 증오하던 아이들이 건넨 따뜻한 첫마디였다. 그날 밤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꿈속에서라도 아내가 나타나 주길 바라며 한참을 뒤척이다 어렵사리 잠이 들었다. 나의 바람이 전해졌는지 현관문 앞 마당에 놓여있는 의자에 걸터 앉아있는 내 앞에 젊은 시절 모습의 아내가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양원 안 보내고 끝까지 나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무심하게도 이 한마디만 남겨놓고 아내는 그렇게 멀리 아주 멀리 사라져버렸다. 아내가 떠난 지도 몇 해가 흘렀다. 이제 내 나이여든을 앞두고 있다. 지금도 겨울이 오면 눈을 기다린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내가 내게 처음 웃어주던 그날이 생각난다. 술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세상의 슬픔을 감추고 웃던 그 얼굴이. 나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잔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다. 아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눈이 내린다. 창밖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야 알겠어.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는 부모도
새끼도 아닌 부부뿐이구나.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린다. 고마워요, 여보.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후회와 사랑이 조용히 덮여가는 밤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내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70에 딴 자격증. 평생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아내의 요양보호사로서의 5년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보고 싶네, 마누라.